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대중문화 섹션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한국 불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대 종단이죠. 조계종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원래 조계종 사찰에 가면 맑고 향기롭게라는 스티커들이 막 사방팔방에 붙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슬로건에 어울리지 않게 폭력 사건에 억대 도박판에 심지어 원정 도박까지 정말 승려들이 이래도 되나? 차마 입으로 거론조차 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까지도 입길에 오르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계종의 법등을 상징하는 송담 스님께서 탈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도대체 한국 불교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위기의 징후들이 마구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팟짱이 오늘 불교 지식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불교 개혁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두 불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청정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제가 불자들의 모임. 좀 깁니다. 청정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제가 불자들의 모임 공동대표이신 서울대 우희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목소리가 짱이에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시면 네. 미국산 쇠고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불교 예.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요. 네. 다 좋아합니다. 네, 우선 맛배기로. 네. 요새 미국산 소고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럼요. 이 촛불 시민의 덕분으로 지금은 30개월 미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네네네. 그래도 우리는 안 먹게 돼. 그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고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부처님께서 가지지 마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출발 좋아요.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영국 연경정책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국입니다. 네, 거사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예, 그게 어떻게 제 별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명진 스님이 네, 공개석상에서 김영국 거사라고 네, 그 이름을 붙여줘서 네. 저를 모르는 분들도 저 만나면 거사님 하더라고요. 예. 근데 불교가 아닌 사람들은 거사가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죠. 집에 있는 사람. 거할 그래요? 것자니까. 거룩한 아, 일을 예, 하시겠다는 예. 뜻. 원래 이제 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의미로는 스님들은 네. 출가해서 네, 그 사찰에서 절에서 이제 수행하시는 네. 분들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불교 신도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네. 그 수행하는 사람 그걸 이제 아. 거사라고 하죠. 네. 집에서 수행하는 사람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그 거룩한 뜻이 있는 직함이네요. 그럼 앞으로 제가 계속 거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보다 왠지 거사님이 있어 보여요. 저 영광입니다. 네. 연경정책연구소는 어떤 걸 연구하는 곳인가요? 그 연경이 경전을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해인사에 가면은 연경당이라는 그 건물이 있어요. 네. 그게 예전에 이제 해인 편집실이 있던 자리였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그 연경당에서 좀 살았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당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불교 관련 또 불교 정책 네. 또 불교 경전 연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연경 정책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제가 불자시지만 불교 전문가로 일가견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불교에서 이분만큼 불교 경전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한 분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깔때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렇게 알고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교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폭력 사태 하나만으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도박, 뭐 완전히 막 그 원정 도박.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장주 스님을 모시고 그 도박 승려들의 타짜 스님들의 실제를 쭉 알아봤어요. 되게 욕을 먹었어요. 땡중을 내려다가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교수님, 네네. 이런 폭력과 도박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원래 좀 지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찌질한 사람. 예, 제가 일부러 발언 좀 순화하고 있습니다만. 네, 진행자가 찌질하게.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꼭 불교계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그 이왕 공론화됐다면 네. 종단 차원에서라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승 총무원장이 직접 연루가 돼서 더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거사님? 바로 장주 스님이 네. 이제 본인이 도박을 했다고 네. 자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주 스님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그 먹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장주 스님 본인이 도박을 했다. 네. 그 도박을 자승 총무원장하고 같이 했다. 네.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고발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수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명된 게 없어요. 검찰에서도 그렇고 네. 또 그 장주 스님에 의해서 도박을 같이 한 스님으로 지목된 자승 총무원장 스님도 네. 내가 한 게 맞다. 네. 난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했다 안 했다 말씀이 없으시다는 예, 거죠. 예, 예.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 바깥에서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은 우리 뭐 제가불자도 마찬가지고 그 최고위층이 그렇게 도박을 하니까 결국 네. 이 문제는 그 조계종 내에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걸 뭐 고상한 말로는 뭐 조계종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이 썩었으니까 네. 어떻게 그 자정을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장주 스님 모시고 방송을 한 다음에 그 조계종 총무원에 반론을 들으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획실장님이신 일감 스님께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양심 있게 사는 불자들이 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이제 종단 특히 총무원의 이제 전형적인 대응 방법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결국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네. 서로 이제 환부를 도려내는 일을 사실은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엄연한 어떤 여러 가지 사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자는 것 외에 다름 아니죠. 오히려 양심 있는 불자들은 그런 환부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느 종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을 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도려내는데 오히려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심 있는 불자들이 그 뭐 그런 장주 스님의 폭로 때문에 네. 그 저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일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양심 있는 불자들이 더 그 이걸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 주위에도 뭐 절에 가는 불자들이 많은데 네, 네. 이 불자들이 뭐 직장 생활에서 주변의 동료들한테 나 절에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동료들 하는 얘기가 니네 절 주지스님도 도박하냐? 이래 물어보더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불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요. 진짜 창피하고 네. 부끄럽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이 쪽팔려서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이런 불자들의 그 현실을 감안해서 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예. 라고 밝혀줘야 되는데 네. 그걸 감추고 무대응을 하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2천만 불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지금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가 2천만이나 됩니까? 예, 2천만이라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있는데, 예. 거의. 그래서 거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이 2천만 불자들이 조계종 그 집행부를 상대로 이거 명예훼손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죠. 뭐 간단히 말하면 탄핵을 해야죠. 탄핵을. 예, 그런 제도가 막 이 정단 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참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탄핵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자승 원장님께서는 뭐 전혀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 일반 평신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조계종의 그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고위직들이 한 달에 최소 5번 모여서 서울 시내 유명 호텔 혹은 뭐 자승 원장님이 직접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여기 사무실 아닙니까? 이 사무실에 모여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뭐 불자들이 2천만 불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저런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던데 교수님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이 불자들이 근데 너무 착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니 하지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현 집행부의 그런 추태 또 뭐 그런 눈에 드러난 추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알려진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탄핵감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요. 그 자체는 그건 정말 왜냐하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진정 참회를 하고 거듭 태어날 수 있다면 불자들은 아마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수준이 이제 극에 달해서 이 청정한 수행을 하시는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있는 송담 스님마저 탈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게 아닌가. 예, 뭐 사실 도박하고 이런 거 그 개인의 정말 자질 문제고 그러한 집행부가 있다는 것은 너무 비극이지만 또 인간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잘못했으면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점까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마 오늘 방송에도 안 나왔을 텐데 그러나 이 송담 스님의 탈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 송담 스님 얘기를 좀 해보죠. 국내 최고의 선승으로 알려져 계시는데 송담 스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송담 스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소 소장님 자격으로 거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송담 스님은 사실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송담 스님은 평생을 수행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오셔서 무슨 뭐 주지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스님들처럼 뭐 총무원장을 한다든지 뭐 본사 주지를 한다든지 이런 그 세속의 소위 얘기하는 그 탁볕을 보다도 못하다는 그 중벼슬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평생을 수행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스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도 평생을 그 수행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반 불교 신도들이나 또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이 불교계 내에서도 최고의 선승이다.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스님이 잘 알려져서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그 평생을 나오지 않고 수행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스님이 뭐 제가 좀 뭐 교수님보다 좀 더 앞서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스님이 조계종 수행 봉투하고 우리 수행 봉투는 다르다. 이러고 탈종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평생을 수행하신 송담 스님 입장에서는 조계종은 불교 수행하는 집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불교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은 이 불교가 이 선종을 표방하고 있고 참선이죠. 뭐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의 가장 어떤 축은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교계 내에 공감되는 소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그
남진제, 북송담 이런 네. 식으로 남쪽의 진제 스님, 북쪽의 성담 스님. 네. 물론 뭐 남쪽 얘기는 이제 별도로 최소한 그래서 이 한국 불교계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네. 이 수행승은 송담 스님이란 건 아마 불교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성담 스님이 결국 조계종을 이건 수행이 전혀 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네. 조계종의 근본 취지인 음. 이 선종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뭐 한 개인 스님의 탈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한국 최소한 조계종의 이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단에 네. 이 스님들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제 의도적인 어떤 폄훼가 일어나는 걸 보고 네.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제대로 뭔가 잡지 않으면 안 되겠고 물론 이런 것들은 송담 스님이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로 아마 그 알려지진 않았어도 조금만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정강 스님의 법을 이어받고 네. 이 그동안 철저하게 이 불교의 네. 이 핵은 수행이다라는 걸로 실천하셔서 음. 사실 많은 제자들에게도 네. 그런 그 뭐 직위나 뭐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부하도록 늘 강조했었습니다. 아.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스님이 이 수행 체제가 이건 좀 너무 다르지 않느냐 했을 적에 네. 과연 이 그것이 출가자건 재가자건 어떤 자세로 지금 상을 풀어갈 건가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묻혀지고 있다는 상황이죠. 장윤선의 팟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을 맡았던 설조 스님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송담 스님이 무슨 법인법에 불응해서 탈종한 거다. 뭐 이렇게 망발을 하고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도대체 법인법은 또 무엇이고 또 여기에 불응해서 탈종한 것이라고 망발하는 스님들은 또 어떤 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조계종에 이제 그 사찰이 네. 많이 있고 또 몇 스님들이 개 정도 되나요, 사찰이? 사찰이 지금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네. 3,000개 조계종만 네. 그 3,000개 정도 되고 스님들이 한 12,000명 정도 있으신데 그 이제 비구니 스님 합쳐서 많이 예. 예. 그 비구니 스님 합쳐서 네. 근데 예전과는 달리 이제 요새 불교가 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사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찰이 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스님이 개별적으로 법인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계종에 그 법인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사회복지 법인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네.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아.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법인 예. 뭐 등등. 그 법인을 만들어서 그건 왜냐면은 뭐 그 스님이나 사찰이 네. 아직까지는 사찰은 임의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그 법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그 형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대사회 활동이나 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국가의 공인을 받는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이제 하려고 네. 많이 법인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법인을 이제 조계종에서 전체를 관리해야겠다. 원칙적으로 거기까지는 뭐 다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조계종의 산하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한다면은 조계종 네.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혹시 그 법인이 잘못된 활동을 하거나 또 뭐 재산을 뭐 유용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네. 다 이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그 요번에 그 조계종에서 조계종 자체에도 이제 법이 있어요. 종법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그렇죠. 예. 예. 그 법인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인의 그 이사를 네. 그 조계종 스님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사를 그 이사장을 할 때는 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법인의 정관을 변경을 할 때는 또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인의 그 전체적인 조계종 관리하에 있는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법인의 일체 개개 행위에 대해서 전부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원장이. 예, 총무원장이 이제 물론 이제 총무원으로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총무원장이 법인의 이사나 또 법인의 어떤 정관 개정이나 네. 이런 부분을 일일이 이제 간섭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이제 그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이나 사찰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 법인은 국가 그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네. 뭐 조계종에서 그렇게 일일이 간섭을 안 해도 이미 그 국가법에 의해서 네. 다 그 뭐 법인 이사 뭐 이사를 그 취임하거나 네. 네. 정관을 변경할 때는 다 국가에 의해서 그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뭐 굳이 이미 국가에서 승인 절차가 있는데 왜 조계종이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네. 이거는 결국 조계종 총무원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사를 시키고 이사장을 시키고 네. 또 자기 그한테 유리하게 그 정관을 변경하도록 압력하는 즉 법인을 자기 인사와 예산을 예, 통제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라는 하니까 의도가 반발을 있는 하는 거다. 거죠. 예. 굉장히 심각한데 그 교수님 사찰의 연간 수입이 1조 5천억이나 됩니까? 그렇죠. 이 국고보조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해. 예,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현흥 스님, 네네. 현흥 스님께서 어떤 세미나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를 좀 하셨는데 그 조계종단 산업 말씀하신 대로 3천 개 정도 되는 사찰에서 연간 수입이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 총무원 예산이 25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냐? 도대체 누가 쓴 거냐? 근데 그거는요. 네. 제가 뭐 알기로는 1조 5천억이라는 거는 드러난 예산만 그런 거예요. 드러난 아 그럼 안 예산만. 드러난 예산이 더 있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뭐냐면은 종교 계란기 원래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불교계에서 그 사찰에 들어오는 수입, 개별 사찰에 들어오는 수입은 네. 사실은 그 100% 그게 장부에 기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조계종 총무원에서 개별 사찰로 분담금을 매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계종 그 자기 속한 교구 본사나 총무원에 내는 돈인데요. 네. 그 내는 돈이 비율이 보통 그 1%에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찰 1년 수입이 100만 원이다 네. 하면은 10,000원 정도를 이제 총무원에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사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10,000원의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은 네. 예산 보고도 100만 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눈먼 돈이 종교계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상 인사와 예산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조계종 총무원이 권력을 더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담 스님이 이 문제 때문에 탈종 선언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이건 어떤 돈의 문제 이전에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불교가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가장 그 핵에 있습니다만 사실 종교라는 것은 또 이 세속 사회와의 어떤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한국 불교계가 그동안 보면은 이 정말 이 송담 스님처럼 수행하는 분들이 어떤 바탕을 이뤄주고 네. 그 위에 이런 이 실제 사회 속에서 네. 이 사람들을 접하고 포교하고 하는 이런 그 형태가 크게 두 개가 존재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네.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스님들을 사판승이라고 부르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판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이러한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이 양 바퀴가 돼서 이 한국 불교라는 종교의 그 형태를 구성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 두 집단은 서로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어느 게 우열의 문제 이전에 네. 그런 안정된 구조에서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이 불교의 어떤 핵심인 네. 수행하는 쪽을 이
소위 사판 일반 세속에 관계된 스님들이 그걸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교계의 어떤 중심이 무너진 거고 그것을 이제 송담 스님께서 우려하신 거죠. 이것은 뭐 글자 그대로 송담 스님께서 말씀하신 네. 수행 체제가 다르다라는 말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응축돼 있거든요. 그 말이. 그렇게 큰 뜻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네. 깊숙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죠. 권력 안으로. 자, 일단 그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자승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가 그 과거의 이력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연구소 소장님 자격으로 거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이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뭐 불교계에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세우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 선거 때 네. 스님들도 다 유권자고 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난 누굴 지지한다 의사표명은 할 수 있죠. 어느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나는 누굴 지지한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는 거는 하여튼 종교계 통틀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불교뿐만 아니라 예. 천주교, 기독교 예. 모든 종교 통틀어서 자승 원장님이 처음이다. 예,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 예. 아. 그래서 그 이명박 그 선거 때 그때 네. 이제 그 캠프에 그 상임 고문을 맡으셔가지고 예,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 또 뭐 그런 그 반론도 있어요. 뭐 스님들이 누가 와서 그 이제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그 신자가 와서 스님 이거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그것도 거절하기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맡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 자승 지금 총무원장 스님은 상임 고문 그 직책도 맡으셨고 네. 또 활동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좀 불교계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네. 기독교 편향적이라고 네. 그래도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히 1등 공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를 하느님께 바친 분인데 봉헌한 분인데 불자로서는 또 전 종교 합쳐서 유일하게 그 친이계 스님이에요. 그러면 친이계자 친여 스님으로 해. 그건 뭐 예. 아마 자스님은 이명박 씨만이 아니라 네. 권력을 가신 분들에겐 다 굉장히 친하죠. 근데 그 교수님 그 정치와 종교는 네. 분리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알고 네.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가능해도 되는 건가요? 아유, 모양새가 전혀 잘못돼 있죠. 이것은 뭐 물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뭐 불교를 위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다. 또 이런 말로 피해갈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은 합리화고 네. 이 나름대로의 종교인의 자세를 지켜야죠. 근데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하고 같이 간다는 것 자체를 좀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 일반 국민 아니라 불자들도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워낙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때.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원 이 대선계 별별 일들이 세월호로 그냥 확 묻혀지는 상황과 좀 굉장히 닮아 있죠. 네. 그런데 그 자승 총무원장이 이렇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종단 안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종단 밖의 일들, 이를테면은 정치권 내 이런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교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국가 예산을 따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허사님?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뭐 따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따오게 되면은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네. 그거를 또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네. 또 그것도 뭐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정치권으로부터 그런 걸 따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종단에 네. 정치 개입김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네네.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이 계시거든요. 실제 말씀. 그분의 유서를 보면 단순한 어떤 4대강 사업 반대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과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그 명백하게 남겼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을 우리가 그 최소한 종단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서울로 그 옮기는 과정 중에 네. 그 중간에 네. 결국 이 자승 총무원장 스님께서 정치권으로부터 전화 한 통으로 결국 그것을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아. 그 행사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단순한 우리가 이게 뭐 나라에서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수준이 그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불교 이 조계종의 그 오염, 네. 타락, 정체성의 상실 이것과 직결된다는 거죠. 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물론 이것이 뭐 무슨 기업이라면 저는 자승 총무원장의 그 논리도 일리는 있다고 하지만 네. 그것은 이 종교 집단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할 일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불교가 참선, 수행하고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정권 혹은 정치권하고 해서 예산을 따고 그 예산이 오면 그 예산을 근본으로 해서 3,000개의 사찰에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또 수뇌부는 모여서 도박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결국에는 정치만 하시는 거 아니냐. 수행은 간데없고. 그런 비판도 가능한 거죠, 아니 교수님. 뭐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지금 좋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게 해주세요. 아 예. 아니 정부 돈이 그렇게 골고루 간다면 아유 뭐 그나마 또 바람직하죠. 그게 아니라 특정 사찰 위주로 결국 돈이 몰리고 네. 또 그런 그 특정 그 사찰의 눈치를 보면서 네네. 이 총무원이 서로 그 상이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과 뭐 결국 권력과의 어떤 거래 관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게 정부 돈이 와서 뭐 이게 좀 제대로 잘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이미 조계종단이 이 그러한 어떤 이 총무원의 어떤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지방의 여러 중요한 예를 들어서 뭐그 실명을 거란 뭐 불국사라든지 신흥사라든지 여러 네. 이런 그 사찰들은 거의 총무원보다 더 세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실제 그 이 총무원을 위해서 각 사찰이 분담해야 될 돈들은 아직 찔끔찔끔 주면서 실제 이면으로 오히려 돈이 오가는 상황. 네. 이것이 서로 그 심각하네요. 굉장히 그 유착 관계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주 심각하죠. 교수님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1년 지금 말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2011년 12월 7일 날 그때 이제 자승 원장님 집행부가 출범한 다음인데 이때 조계종 자성과 쇄신 추진본부가 생깁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그때 추진본부장님이 도법스님이에요. 네. 도법스님이 막 그 이를테면 그 조계종단 그 조계종 총무원 내부의 문제들을 막 거론을 하면서 이제는 조계종 내부가 쇄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좀 잘 관철이 됐다면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을 텐데 지금은 좀 그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네. 더욱이 이 자승 스님의 연임 과정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사본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총 검토할 시점이죠. 장윤선의 팟짱. 네. 지금 좀 어느 정도의 개혁이 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혁이 됐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개악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평가와 비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시에 깃발을 들었던 도법스님, 어떤 방식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던 건가요? 거사님? 도법스님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2011년 12월 7일 날 네. 그 도법 스님이 그 당시 종정 스님에게
이제 공개 질의서를 보냈어요.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지금 조계종은 그 부정 선거, 개파 정치, 네. 또 종회원이 폭력을 저지르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조계종은 사실은 조계종으로서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정 스님이 왜 이것을 외면하고 있느냐? 아.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라고 주장을 종정 하셨어요. 스님한테 공개 질의서를 보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쇼라고 생각하는 게 종정 스님은 산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산중에 계시는 종정 스님이 무슨 선거를 했을 리도 없고 그 종단 행정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아, 엉뚱한 데다가 예. 지금 화살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공개 질의서는 총무원장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응? 왜 총무원장? 왜냐하면 총무원장은 행정의 수반이고 네. 그 모든 조계종의 선거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이 총무원장 된 이후에 그 부정선거, 개파 정치, 네. 종회원이 폭력을 저지르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왜 자선과 쇄신을 당신 안 하느냐? 네. 그때 총무원장한테는 이런 방구 얘기 안 하고 엉뚱하게 엉뚱한 종정 데다. 스님한테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정 스님이 당황하셨겠어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종정 스님한테 그런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네. 그때 이제 도법 스님이 종교 평화 선언을 그 주도했을 때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종정 스님이 그 허가를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런 편지를 이런 공개 질의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그거는 그 자성 총무원장한테 보내야 될 이야기고 네. 그래서 이런 공개 질의서만 보내고 그 뒤에 도업 스님이 그 자성과 쇄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네. 결국 이 지금까지 조계종의 개혁은 말만 무성했고 네.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네. 실제 추진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과 거사님께서 나서시는 거군요. 이를테면 깨끗한 불교를 위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으니 제가 불자들이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11월 5일 날 선언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 전에 좀 더 이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선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게 네. 사실 저 역시 당시 어쨌든 도법 스님께서 네. 이 종단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형태로 그러나 어쨌든 다 같은 이제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어떤 네. 불교인들로서 그런 취지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도법 스님께서 저에게 그럼 네. 결사본부에 들어와 결사위원으로 활동해 나오. 뭐 오. 그 본부에 뭐 한 10명 내외거든요. 어차피 네. 거기에 이제 스님도 있고 일반 저 같은 제가자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이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이 집행부에 어쨌든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가. 네. 그러나 도법 스님께서 어쨌든 평소 뭐 이미 도법 스님과는 거의 한 20여 년 알고 지낸 사이고 그동안의 행적을 저희도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힘을 합쳐서 이 좀 바꿔보자 하고 이제 저도 결사위원으로 그때 이제 승낙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후에 진행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너무 진짜 보기 좋은 네. 아름다운 이야기들 모습은 있지만 결국 표면만 있지 정작 안에 썩어 있는 모습을 오히려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거든요. 아, 그렇기 도법 스님이 썩은 모습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런 셈이죠. 이 결사본부라는 형태로.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결국은 그 결사본부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게 된 거고요. 아, 왜냐하면은 종종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종단의 어떤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자승 스님은 아니 이 도법 스님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서서히 이 종단이 바뀌지고 않느냐. 네. 그리고 자승 총무원장 스님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 들여다보면 도법 스님은 이 총무원과 조계종단을 굉장히 하나로 혼합해서 네.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총무원의 행태입니다. 네. 저희도 불교인으로서 조계종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종단과 이
이 총무원 현 집행부를 분리해야 되는데 네. 이 총무원에 대한 어떤 비리에 대한 지적을 곧 종단에 대한 걸로 이렇게 대치를 합니다. 뭐 최근에 인터뷰도 봐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종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적에 네. 그 문제에 대한 즉답은 항상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좋은 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아. 그 대답을 자꾸 피해가면서 좋은 걸 내세워요. 그렇게 됐을 적에 물론 어느 집단이건 100% 좋고 100% 나쁜 집단은 없거든요. 네. 우리가 봤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 큰 틀을 얘기하는 건데도 자꾸 그런 부분적으로 한 것을 거론해서 그걸 덮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 도읍스님한테 이제 공개 토론 때도 직접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안에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네. 현재 한국 불교에서 그 도법스님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현 총무원의 잘못된 행태를 가려주는 역할과 그 안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그것과 어느 것이 더 크냐 봤을 적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도법스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네. 총무원의 잘못된 환부가 네. 이렇게 자꾸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저희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기로는 도법스님은 굉장히 그 환경운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한국 사회의 부패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굉장히 개탄하시면서 실천하는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도법스님이 불교 그러니까 조계종 내부에 썩어 있는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오히려 쉴드를 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굉장히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네. 그 조계종의 그 지난번에 그 백양사 도박 동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그 동영상이 나오면서 그 모든 부장 스님들이 다 일괄 사표를 내고 네. 엄청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조계종이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은 도업 스님은 그 사실은 도박한 스님들을 그 불러내서 네. 참여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사회로 환속을 시키든지 네. 그게 자선과 세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도업 스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천일기도 합시다. 그 특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천일기도 정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지금도 그 정진단이 조계사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도법 스님이 천일기도 합시다 해갖고 그 정진단을 만들었으면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은 그거 없어요? 만드는 네. 날 하루 와서 하고 네. 그 뒤로 도법 스님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물론 이게 그게 한 사람이 계속 뭐 천일을 하는 게 아니고 릴레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 릴레이 기도도 안 하고 있고 또 네. 지금 세월호 문제 그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법 스님 또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천일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지리산인가 어디서 또 천일기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세월호 문제를 그 세월호의 가슴 아픈 그 유족들 그다음에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지리산에 들어가서 천일기도 하면 그게 해결됩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문제를 착정시키는데 예. 도법스님이 앞장서고 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를테면은 뭐 좀 별개로 구분해서 좀 나눠서 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전부 짬뽕해서 그냥 기도로 퉁치는 아니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 공무원들이 무슨 이제 그 실적을 좋아하잖아요. 네. 뭐 100일 동안 내가 이렇게 했다. 그 나는 도법 스님이 너무 그런 실적, 나 천일기도 했다. 네. 이런 실적 내기에 기도 아주 실적. 예. 아니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네. 연임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가도 즉시 말을 바꿔가지고 금권 선고를 해서 다시 연임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전에 CR의 소리에서 이제 같이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도법스님과 네. 어떻게 결사본부장으로서 그것을 용인할 수 있었느냐라는 제 질문에 인간적으로 자승 스님을 난 이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총무원장으로 있을 적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네. 총무원장을 그만두면 얼마나 나를 비난하겠느냐라고 하는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말을 듣고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법스님이. 그건 아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CR의 소리 대담에 이제 아마 다 이제 네. 나왔습니다만 전 그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는 세속적인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이해되지만 네. 최소한 한 나라의 네. 대표적인 그 종교 그 대표자를 또
바라보는 시각이 네.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구나. 오히려 그것은 그런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될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임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주변에 얘기한다는 것은 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도법슨을 좋아합니다마는 네. 이 공적인 문제에서 네. 아마도 이게 그 소용돌이 안에 있는 사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종 저희 그 제가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도법스님은 그래요. 이 그 안에서 조금 더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밖에서 보면 너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안에 계심으로써 결국 이 연임을 한 자승 이 총무원의 이 그 시작점에 네. 도법스님은 또 그 전국 순례를 또 시작합니다. 천일기도? 아니요, 전국 이제 순례 저 뭐 네. 예. 그러면서 그때 내세운 게 참나 그 초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종교화합의 삼일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걸 한다. 저는 이 불교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는가. 네. 왜냐하면 이 삼일운동 정신은 네. 결코 종교화합 정신이 아니라 결국 이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 민족의 투쟁과 이 항거 정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삼일운동의 뭐 종교화합 정신을 운운할 정도로 이 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왜 그럼 저렇게까지 나와야 될까? 불교 안에도 이미 얼마든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논리와 네.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초라하게 그 순례가 끝났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행위 자체가 이런 현 총무원의 그 연임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시선 돌리기라고 좀 보거든요. 왜 그런 역할을 하는가? 네.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법스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잘 못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도법스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빨리 그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근데 그 팟캐스트 특히 이제 저희 팟짱 청취자 가운데는 도법스님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 도법스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팬인데요. 예.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도법스님이 이런 조계종 내부에 그 썩어버린 것을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고 앞장서실 분으로서 알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쉴드를 치는 분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런저런 송담 스님의 탈종 사태 그리고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도박 문제 뭐 그 굉장히 좀 지저분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종회의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속으로 치자면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 종회의원 선거에서 또 자승 스님 그러니까 그걸 여당 스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자승 스님 쪽의 여당 스님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에서는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별로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몇몇 그 좀 장주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큰 틀에서는 문제 없으니까 또 자승 스님 쪽이 이렇게 많이 당선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원택 스님이라고 네. 그 열반하신 성철 스님의 그 상자 스님이세요. 지금 그 해인사 백년암에서 이 수행하는 네. 수행자들을 지도를 하시고 또 백년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성철 스님의 수행을 그 널리 알리는 네네. 그런 일을 하시는 스님이신데 네. 이 스님이 얼마 전에 이제 불교계 언론하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금 조계종은 전승려를 정치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 이번 그 종회의원 선거 때 네네. 자기한테 엄청 전화가 와서 좀 도와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스님이 뭐 구체적으로 그 도와달라는 게 뭘 도와달라는 건지 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네. 뭐 돈을 뭐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표를 도와달라는 건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실제로 이번 종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그 불교계에서 파단 이야기는 네. 이번 종회의원 선거는 결국 돈 선거다.
그래서 돈 선거. 예, 네. 돈을 주고 표를 샀다. 네, 네. 그렇게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건데요. 불교 이런 안에서도 부분에 부정선거가 아니 대통령 예. 선거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서 심각해 죽겠는데 불교 안에서도 이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까 진짜 그 성철 스님의 상자 스님, 원택 스님까지 나와서 네. 아니 이렇게 그 선거를 하려면은 네. 이런 선거판은 이 불교계를 망치는 거다. 음. 지금 조계종은 전승려를 정치화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유권자들이 종회원을 그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스님들 아닙니까? 그 스님들이 그런 부정선거에 물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원택 스님 표현을 빌면은 무슨 뭐 상자고 은사고 뭐 사형 사제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돈만 주면 표 찍고 돈 안 주면 표 안 찍고 이게 조계종 전승려를 정치하고 있다라고 개탄하게 한 그런 현실이 된 거죠. 교수님 실제로 네. 이번 선거에 네. 돈 선거에 징후가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여기 계속 그래왔어요. 뭐 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걸 왜 이렇게 참 새삼스럽게 뭐 네. 거론하는지. 왜냐하면 네. 총무원장뿐만 종회 이건 계속 돈 선거라는 거는 뭐 그동안에 무수히많은 어떤 사례에서 드러나 있고요. 네. 뭐 그 점에서는 아 오히려 슬프다. 예, 싶은 일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도 보면 이제 네. 지난 24일 불교 포커스에 네. 이 도법 스님이 인터뷰한 거에도 보면 이런 결사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했을 적에 분명히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만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보순례도 하고 대중공사하고 야단법석 이래가지고 네 공론의 장을 만든다 이러거든요. 천일기도 전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오히려 이런 태도가 네. 이 문제를 계속 호도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도보순례건 대중공사건 야단법석 나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청무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종에 누가 이제 문제 지적을 하면 아 그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거 비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걸로 해야지. 이거 현실 속에서 안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그 위험한 논리로 네. 이 현 총무원이 이 부정부패나 돈 선거가 유지되는 거죠. 종회 선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도읍스님 빨리 나오시라고 한번 외치고 싶네요. 저 그랬어요. 공개 토론장에서. 아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데 예컨대 지금 이렇게 돈 선거로 타락했다는 거를 교계 안에서는 이미 만연한 뭐 알 사람은 다 아는 뭐 이런 건데 물론 우리가 뭐 절에 뭐 스님 보러 가냐 불공 드리러 가는 거지 뭐 이런 심산으로 불자들은 다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계종 종단 수뇌부가 이렇게 썩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타락한 종교의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사부대중 안에서 직선제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요. 참 아까 그 말씀드린 원택 스님은 네. 이제 기자회견이 아니고 네. 기고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원칙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스님들 출가할 때 네. 그 절에 가면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그 반납을 하고 네.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절에 처음에 출가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 해인사에 그 좀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스님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그 이제 반납을 하고 네. 그래서 군대하고 똑같아요. 그 입고 온 옷까지도 전부 나중에 다 싸서 그 전부 자기 그 사가로 속가 집으로 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그 출가 수행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조계종 총무원장 선생님도 빈손으로 여기 이 오셨겠죠. 불교계에 오셨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선생님들도 다 빈손으로 절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선거 때 돈을 뿌리고 뭐 룸사롱을 가고 그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 이 일반 신도들이 시주한 시주금이고 네. 그다음에 요새 세금이고. 그렇죠. 시주금도 국민의 일종의 국민의 세금이죠.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 정부 지원금 지원금. 받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님들이 이렇게 문제되는 그 돈은 전부
사실은 국민의 세금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우리 국민 이제 일반 신도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 허투루 쓰고 있느냐.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 조계종 그 종단 지도부를 예. 향한 예.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너무 슬퍼, 점점 슬퍼져요. 제 뭐 생각에는 인생이 원래 슬픈 거예요. 아니 정부도 종교로 인해서 예. 좀 이게 힐링이 돼야 되는데 네. 종교를 통해서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교수님 너무 속상한데요. 그 이를테면 예, 아니 정부도 그 순수한 문화재 그 유지 수리비 그거 말고는 사실은 당분간 이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까지 예산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종교인 과세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종교인 과세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너무 뜨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불교 지식인 원탁회의 제안서라는 것을 지난 10월 초에 보내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답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그리고 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원래 세미나를 네. 왜냐면 어쨌든 지금 뭔가 대안을 우리가 이제 제시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계기는 당연히 이 성담 스님의 탈종으로서 이 조계종단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그런 의미에서 이 종단 내부에 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어떤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국 수자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연임 때도 아예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고 네. 또 이번 송담 스님 사태 이후 때도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네. 나름대로 그것에 빨리 해결하도록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이러한 전국 수자회의 움직임마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 제가불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물론 지금 어떤 이런 종단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결자 해지라고 네네. 종단 내부의 힘으로 이게 자정이 돼야 됩니다. 뭐 제가자들이 당연히 어떤 한 구성 집단이긴 해도 네, 네. 이 그런 면에서 저희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바로 그러한 원탁회의와 더불어서 네. 이 최소한 이런 문제를 이제 좀 노정시키고 공론화하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 종단의 체제나 문화로 자리 잡았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걸 뭔가 우리가 제안하자.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네. 왜냐하면 전국 수자회라는 것은 그래도 수행의 상징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라는 권력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게 지금 모습이라면 네. 이 거버넌스 구조, 네. 이 종단의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해서 새로운 걸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결국 밖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바라봐서 그 원탁회의뿐만 아니라 매월 네. 이제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한 원래 세미나를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응뿐만 아니라 제 첫 그 원래 세미나가 저희 서울대학교 불자교수 모임 주관으로 네. 11월 말에 이제 또 서울대학에서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11월 5일 날 예정된 기자회견도 역시 이 원탁회의 제안으로 실행이 되는 건가요? 그날은 기자회견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1차 선언을 165명이 했고요. 네. 2차 선언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네, 네. 그때는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대규모로. 예, 2차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네네. 2차 선언을 하기 위한 준비 회의를 11월 5일 날 하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불교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불교 수뇌부가 지금 저희가 쭉 설명했던 이런 일들에 휩싸여서 정말 중심을 잃고 수도하시는 스님들마저도 이렇게 흔들고 결국엔 탈종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불자들이 그냥 그 촛불을 들고 뭔가 새로운 개혁을 촉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를테면 이 불교 개혁이 잘 되려면 물론 이제 불자들도 중요하지만 스님들의 결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님들은 좀 어떤가요?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님들요. 이렇게 네. 무슨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부정 선거를 한다든지 가담했다든가. 이런 스님들은 사실은 조계종 전체로 보면은 많이 쳐봤자 한 200명밖에 안 돼요. 아 근데 그분들이 예. 이렇게 근데 전체를 막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고위직이고 뭐 종회 의원이고 하니까 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주 스님도 그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꼭 도박 걸기 예.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 권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그렇죠. 스님도 계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00명 스님 중에서 네. 200명 빼면은 거의 대다수 스님들은 지금도 열심히 수행하고 네. 또 열심히 포교하고 네. 그런 스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200명을 예. 제외한 나머지 스님들이 이제 나서야 될 때네요. 나서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방금 얘기됐지만 사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굉장히 수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소수의 권력 집단, 음. 즉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어떤 이 모습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 다수의 어떤 스님들, 저도 지금 승가대학에도 강의 나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젊은 학연 스님들을 보면은 정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세속사회처럼 힘과 권력이 없는 셈이죠. 네. 일반 우리 국민들처럼. 네. 오히려 소수가 권력과 돈을 쥐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필요할 때는 돈을 쓰고 네. 또 어떨 때는 권력으로 쉽게 말하면 주지를 막 발령을 네. 그 임의대로 한다든지 뭐 네.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힘든 거지만 사실 이 불교에서 이제 모두 촛불을 듣는 어떤 이런 네. 행태가 필요한데 이 또 불교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가기가 어렵고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저는 사실 수경 스님을 저는 되게 존경하는데요. 네. 수경 스님께서 4대강 관련해서 엄청나게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새만금 투쟁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이런 놈의 나라가 있냐라고 하시고 어느 날 순간 모든 걸 속세 인연을 정말 다 끊어버리시고 기자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 기자들 사이에서 수경 스님이 수경 스님 찾아 산만리. 사라진 거는 이제 네. 그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요 문수 스님 사건. 그 소신 공양권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네. 문수 스님이 그 소신 공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경 스님도 그 당연히 그 문수 스님 그 저 다비식을 네. 조계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 조계종 총무원이 나서서 그거를 축소해서 네. 저 군이 지보사 처음에는 음. 저 문수 스님이 있던 네. 절 네. 거기서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경 스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조계종 그 집행부가 이따위가 있냐. 네. 그래서 그 뒤로 아주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로 위협까지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어떤 위협을 받으셨어요, 수경 스님? 뭐 극단적으로 하면 생명에 대한 또 위협까지도 느낄 정도였기 정말요? 때문에요. 네, 하긴 뭐 적광 스님도 맞으시니까 그렇죠. 다 뭐 맞으실 수 더욱이 있는 거죠.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집권 초기에 그 정치 권력과 이 네. 종단의 총무원의 권력이 완전히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서울로 오던 시신까지 되돌아갈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 진짜 위험했던 거고. 참. 거기서 이제 뭐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이 이제 일치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뭐 지금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법 스님 이야기인데요. 네. 도법 스님이 이번에 10월 24일 날 그 불교 포커스라는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2010년 3월 달에 명진 스님이 봉원사 주지를 쫓겨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법 스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총무원장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봉원사 주지 명진 스님을 쫓아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인터뷰에서. 네. 근데 나는 도법 스님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네. 그 당시에 그 총무원장 스님이
명진 스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때 자성 원장 스님이 한 얘기가 죽을 죄를 졌다. 참여한다. 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명진 스님한테. 네. 예. 그러면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면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도법 스님은 이게 총무원장이 정부의 압력받아서 명진 스님을 쫓아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도대체 난 도법 스님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도법 스님은 빨리 나오시고 수경 스님은 돌아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요. 굉장히 불교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게 막 정말 본물 터지듯이 불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정말 심각하구나,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네. 이제 11월 5일 또 11월 말 또 이제 대규모 불자들의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불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 스님들을 향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어서 저 거사님께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들에게 깨어 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을 우리가 각자라고 부르듯이 과연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겉모습이나 그 상에 끄달리지 말고 정말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네. 이때 불자들이 단순히 종단의 혹은 스님들의 겉모습에 현혹돼서 진정 깨어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눈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저 행동하는 양심을 네. 강조하셨습니다. 네, 거사님. 지금 우리 조계종 그 현실을 보면은 고려 말의 그 불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은 그 보조 진호 스님도 정의 결사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승려라는 이들의 행적을 보니 부처님을 빙자해서 수행자임리하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니는 게 오늘의 승가의 현실이다. 근데 이게 그 고려말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 네. 저는 스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처음에 철과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우리 그 중생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스님들이 되는 그런 운동을 저희 제가 불자들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네.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스님들이 다 같이 제가 불자들과 어깨 걸고 불교개혁 운동에 나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